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 자, 오늘 오랜만이죠? 제가 출제 관계 때문에 한 주간 쉬었습니다. 자, 오늘은 화법의 기입형에 대한 대비를 해설을 해볼까 합니다. 자, 2014학년도 기출문제 바로 갈게요. 자, 2014학년 기출문제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가 정확하게 말하면 2013년입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이전에 이제 보통 토론에서의 출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뭐 사회자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참여자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청중의 역할이라든지 뭐 토론의 규칙이라든지 또는 토론의 논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토론에서의 어떤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하위 구성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거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자 역할이 잘못된 것은 뭐 참여자 역할을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전까지만 해도 대체적으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 중심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요 사회자 역할을 물어볼 때는 거의 대부분 직파식을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면 직파식으로 물어보면은 사회자의 권위가 좀 셉니다. 그래서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회자의 판단에 의해서는 토론이 중간에 얼마든지 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출제가 그동안에 많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죠. 2013년 이때부터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토론이랑 이런 지식적인 것들에 보다는 경시를 좀 하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가 봤더니 토론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CD의 이 반대신문식 토론은 논박과 반박이 이루어지는, 쉽게 말하면 실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고등사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비판적 듣기라든지 비판적인 어떤 말하기, 논박을 할 수 있는 논증의 구조를 이해하는 이런 좀 고등사고의 교육의 중심을 두고, 하나의 토론은 절차이자 방식에 불과하고 어떤 그런 스키마적인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그 기존에 있는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보다는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특징. 자, 이 반대신문식 토론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라든지 논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후에 나올 그런 토론의 전 단계에서 상당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공부하실 때 그 토론에서 참여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날 열거해 있고 그거를 좀 많이 숙지하려고 노력하셨을 텐데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거를 처음 보여주는 그 문항이 1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물어봤는가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 논제, 왜 정책 논제냐면 기본적으로 정책 논제가 인정이 되면 사실이라든지 가치 논제는 논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참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정책 논제를 하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찬성 측이 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찬성 측은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게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해오던 대로 가자는 반대 측보다 찬성 측은 니네들 말대로 했을 때 효과 있어? 라는 이런 반박을 받았을 때 또는 논박을 받았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론 단계에서부터 찬성 측이 먼저 말을 하게 하고요. 반론 단계에서도 마지막에 발언을 항상 누가 하냐? 이렇게 찬성 측이 할 수 있게 해줘요. 잘 보시면 반박 단계에서도 찬성 측이 마무리를 짓기로 해줍니다. 자, 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두가 입증에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은 자기가 주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 들어봐, 그걸 입증해봐 할 때 부담이 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증 책임이 있는데 그 입증의 책임에서도 특히 찬성 측은 상당히 부담이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답은 입증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 문제가 상당히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이 뭔가 변화를 가져오고 패러다임에서 하는 차이를 가져오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른 문제로 가볼까요? 자, 이 문제는 좀 논란이 있죠. 이 문제는 출제 당시에도 말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수험생들과의 교수님들의 출제자들 사이에 온도차가 좀 있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제 그 박지현 교수님이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교수님 성함이 이제 박지현 교수님이신데, 이 박지현 교수님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페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페이스. 자, 이 페이스를 이제 우리가 화법 교육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 그 체면이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페이스에 기본적으로 니드가 있어요. 페이스 니드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 니드를 뭐라고 하냐면 체면 요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면, 이 체면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내가 그래도 너의 선배인데, 내가 그래도 너의 스승인데 라고 하는 체면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체면 요구를 어기면서까지 발언을 하면은 야, 이 건방지게 후배가 선배한테 이게 좀 잘못된 것이긴 한데 사실은 교육상에서 이게 관계지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체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예의예요. 예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예의를 지킨다 라는 얘기는 체면을 지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체면 요구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지겠죠. 그래서 뭐 군사회가 아닌 이상, 군대 사회가 아닌 이상 네가 사제에서 뭘 했든 관심 없어. 넌 말단 병장이, 너 내가 방장이고 너는 이등병이야. 이런 계급 사회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체면에 어떤 니드가 있는데 그 체면에 어떤 요구를 만약에 위협을 한다면 나중에 시험도 나왔죠. 3년 뒤에 또 시험 나왔는데 위협을 하게 된다면 예의를 어긋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공손성이에요. 공손성. 자, 공손성.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손성 있다. 공손성 있다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공손성을 통해서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손한 표현, 공손성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음 주에 이제 공개 수업이 있는데 내가 반장이니까 발표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여기도 보면 다음 주에 공개 수업이 있는데 내가 발표 좀 맡아주면 어떨까? 얘는 명령보다는 의향을 물어봤죠. 자, 이렇게 나아가는 걸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리라고 하는데 명령을 하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정보 전달은 동일하지만 나가 훨씬 더 가에 비해서 예의, 다시 말하면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올까요?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 선생님이 설명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이해가 안 된다고? 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상황극에서는 좀 선생님이 불쾌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왜 불쾌했을까? 자, 아이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설명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지 왜 불쾌해야 할까? 자, 이 대화에서 학생의 발화 목적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해 달라 라고 요구 또는 요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구 또는 요청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손성의 원리에서는 요구의 경률을 해가지고 이제 요령의 경률과 관용 경률이 있는데 얘는 지금 그런 걸 묻는 문제가 아니고요. 학생의 말이 공손하지 않았다. 자, 공손하지 않고 교사의 존중 배려하지 않은 표현을 해였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이미 공손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문제에 답을 쓴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교수님이 불만을 표현했던 게 뭐냐면 공손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사실은 온당한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망정이지 요즘 같았으면 칼질 좀 다 틀렸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면이에요. 체면. 자, 선생님이라는 체면을 니드가 있는데 그걸 무시했죠. 학생이 조금 말을 바꿔서 선생님 제가 좀 듣는 것이 약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번만 다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수업을 잘 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 잘못이긴 한데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랬다면 교사가 흔쾌히 뭐 그래 그럼 한 번 더 해줄게 했을 텐데 선생님 설명이 어려우니까 내가 못 알아듣잖아. 쉽게 좀 얘기해 쉽게. 이렇게 가버리니까 체면 니드, 그러니까 체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보급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손한 표현이 아니다. 자, 공손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렇게 썼을 때 가장 문제된 게 뭐냐면 공손하지 않다는 말이 나와버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자, 하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이거는 이제 팁인데, 정상적인 출제라면은 절대로 답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기입형에서 말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출제라면은 물론 이제 무리하게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출제가 안 됐던 문제도 있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답이 문제가 아니라 보급이 안 되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대부분 그 답을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였고, 언어 사용 기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보급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화법 작문 독서에서는 이 용어를 하나 내는 거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연구자가 대학에 있으면
그 전문 연구자 교수님께 배우면 그만인데 대부분의 사범대도 실제로 언어 사용 기능 학자가 없는 데가 거의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화에 같이 가르치고요. 뭐 그런 일이 허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용어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뭐 노량진가를 믿을까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이게 허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야겠죠. 체면이라고 하는 게 공손한 표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3년 뒤에 체면이 2019학년도에 또 나왔죠. 이때는 좀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체면 냈음에도 불구하고 잘 푸셨죠. 그런 걸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예. 보급이 좀 늦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2016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교육과정에 나오는 코드를 그대로 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교육과정만 잘 보시고 점검을 했었어도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문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설득 전략이라는 걸 얘기할 때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던 게 대부분 이성적이에요. 이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득 전략에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수사학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나눠서 얘기하죠. 세 가지 나눠서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번역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 그리고 감성, 그리고 인성,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이성, 감성, 그다음에 인성. 여기도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강조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뭐 파토스, 에토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걸 그대로 쓰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요거는 교육과정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부터 얘기한다면 감성의 설득 전략이고 감정에 호소한다라고 교육과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답을 맞추는 건 어렵지 않는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5부터 이제 이게 부각되는 건데 옛날에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나 인성적 설득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설득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 설득 전략을 해야지 감정을 자극시킨다든지 인성을 자극시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파생되는 내용이 있지만 그건 이제 강의 때 했으니까 여기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감성적 설득이나 인성 설득이 상대방의 니드라는 게 뭐냐면 요구죠, 요구를 자극하는 요소로서의 가능성이 열려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감성과 인성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성과 더불어서 이런 설득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가르치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 내용의 변화를 갖춰오다 보니까 다시금 이 요소가 부각되고 강조됐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잘 보시면 특히 2015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서를 잘 보시면 감성과 인성과 이성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혼합해서 유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쓰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2017학년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좀 말이 많았어요. 이 문제 좀 말이 많았는데 한번 봅시다. 이 문제도 왜 말이 많았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 교수님들에 따라서 정답을 이제 가늠하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아 노출을 낸 것이거든요. 자아 노출. 자, 자아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자아냐 아니면 또 저기 사회적 자아냐. 그래서 사회적 침투 이론이 나옵니다. 사회적 침투가 나오고 사회적 침투 이론과 더불어서 또 중요하게 다가가는 게 바로 조 앤 하리, 조하리의 창입니다. 조하리의 창. 이 조하리의 창이라는 거, 조 앤 하리라는 사람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조하리 이렇게 하는데 조 앤 하리가 이제 만든 하나의 창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겠죠? 그럼 이 창을 놓고 봤을 때, 자, 노출되는 게 있고, 노출되지 않은 게 있어요. 자기의 정보를 노출하는 게 있고, 상대방이 자기의 정보를 아는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나눠놓고, 여기서 이제 노출의 정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조하리의 창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의아한 게 뭐냐면, 기억을 사실은 자아 노출이라고 쓰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차이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노출을 해서 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대인관계에 관련된 사회적 자아냐 개인적 자아냐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도 본다면 자아 노출이라고 하는 답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많이 쓴 답인데,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로는
원답은 자아 노출이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자아 노출이라는 게 채점 워크숍에서는 인정됐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교수가 내려고 했던 원답은 자아 노출이 아니라 조아리의 창이었다. 조아리의 창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좀 교수님들과 실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 사이에 온도차가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답이 조아리의 창인데 쓴 사람은 거의 없고 자아 노출이라고 쓴 사람이 대부분 많은데 허용을 해주는, 자, 이런 식의 구도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자아 노출이라는 컨텐츠를 들어가 보면 이런 교육 내용이 다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바로 상호성의 규범입니다. 상호성의 규범은 서로가 노출하는 정도의 차이가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서로가 속도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 있고요. 또 수준에 대해서도, 야, 나는 우리 집 얘기 다 하는데 왜 너는 니네 집 얘기 안 하는 거야? 이건 수준이고, 야, 우리가 1년이나 만났는데 왜 너는 아직도 나에게 마음을 안 열어도? 이런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우리 사정이며 내 고민까지 너한테 다 털어놨고 충분한 시간이 아니냐, 충분한 시간이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이건 속도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너하고 같이 사귀었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왜 이런 얘기도 안 하니까 나 섭섭해? 너 자아 노출 안 했어?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인우가 충분하다고? 사실 나는 아무 짓도 너무 많이 부담스러워. 이 인우에게는 지금의 속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인우하고 지금 성현이죠. 성현이가 자기를 노출하는 어떤 정도에서 상호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현이보다 인우는 좀 더 진득하게 또 시간을 두고 알아가는 걸 좋아하는 거고, 성현이는 이미 내가 일주일 정도면 너랑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 라고 인정하는 거죠.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을 합니다. 뭐 선을 봐서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최소한 뭐 몇 년을 만나봐야지 아냐.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요즘에 어떤 문화에서는 미리 먼저 같이 살아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점 다 보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봤을 때 안 좋다면 저기 이혼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뭐 이런 식의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프랑스가 그렇죠. 프랑스가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마다 자신을 이제 노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호성의 규범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 정보가 드러나는 속도라고 쓰셔야 답이 되겠죠. 뭐 저도 그냥 허용 답안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자아 노출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조아리의 창이 원답이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온도차가 심했다. 실질적으로 점수를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놓고 보시면 제가 좀 이때까지만 해도 좀 화가 났던 건 뭐냐면 허용 답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2017학년도까지는 허용 채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허용 채점이 상당히 뭐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겠지만 채점자들이 곡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채점자들이 너무 허용 채점 많이 하니까 못하겠다. 우리 허용 채점 할 거면 이게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채점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돈도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채점비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공무원 신분의 교사들이 보통 채점을 하는데 그분들이 채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해 2018학년도부터는 채점이 굉장히 칼 같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채점이 정확 채점을 하고 칼 채점을 하던 그런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때는 문제가 좀 독특했어요. 우선은 출제자가 단순한 스키마를 외워서 기입해서 쓰는 문제를 거절하고 내가 표를 하나 줄 테니까 그 표를 분석해보라는 분석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냈어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자, 말하기 불안 문제인데요. 말하기 불안해서 이제 우수한 아이가 있고요. 자, 우수한 아이는 인지적으로 매우 뛰어나다는 얘기죠. 반면 미흡한 아이디가 있어요. 미흡한 아이들은 인지적으로 매우 낮다는 얘기예요. 자, 불안 수준이 낮다는 것은 정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높다는 것은 정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X라고 치니까 좀 그러네요. X라고 치니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아니라 정의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고, 얘는 정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볼까요? 자, A형을 한번 볼까요? A형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A형에서는 자, 아이가 인지적으로 부족한데 불안은 없어요. 참 해맑은 아이죠.
참 해맑은 아이예요.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저 불안 없어요. 하는데 애가 떨어져. 해맑은. 이런 아이들은 가르쳐야죠. 뭔가 필요한 전략이나 인지 관련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볼까요? 인지적으로는 아주 우수합니다. 인지적으로 아주 우수한데 불안 수준도 낮아요. 얘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동기에서도 충분하고 능력까지 있는 아이들이야. 이런 아이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뭐 자사고나 민족사관학교 같이 좀 우수한 아이들의 집단에서 많이 보이죠. 자, C를 가볼까요? C는 인지 능력이 되게 미흡한데 정의적 문제까지 있어요. 이거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거 총체적 난국. 이런 아이들은 어느 하나를 가지고 가르친다고 해서 나아지지가 않아요. 총체적인 난국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이것도 해서 상당히 인지적인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모두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반면에 D유형 같은 아이는 인지 능력이 매우 뛰어난데 막 선생님 전 못해요. 저는 못해요. 아니야 너 잘해. 아니요 전 못해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굉장히 불안 요소가 큰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쓰기 효능감이나 쓰기 효능감, 효능감 같은 자기 효능감 같은 것들을 신장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야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가 과하게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 라고 설득을 한다든지 아이가 그건 좀 둔감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말하기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말하기 수준이 높지 않은데요. 그럼 높지 않은데 불안은 없어. 이제 말하기 수준이 높은데 그럼 불안은 없어. 이런 애는 어떤 애일까요? 이제 불안이 없고 말하기 불안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현재 발표 수준을 유지해 나가면서 하면 되겠다. 이 아이는 수준도 문제가 없고 그냥 크게 문제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B죠, B.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아이는 놔둬도 알아서 잘합니다. 자, 어디 유형에 속하는 학생 아이들은 말하기 불안 수준은 높아요. 높지 않아요. 높진 않은데 기능이 부족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가 안타깝지만 해맑다는 거야. 아까 해맑은 애가 어떤 애라고 했어요? A죠, A. A는 인지 능력이 미흡해요. 하지만 불안 수준은 낮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동기는 있는데 못한다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A와는 다른, A와는 정반대인, A와는 대비적인. 다시 말하면 기능이라든지 자 봅시다. 이런 경우 말하기의 행동에 중점을 둔 접근보다는 말하기 불안,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거나 인지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자 이렇게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 써봐라. D죠, D. D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야 돼요. 효능감을 가져야겠죠. 뭐 성공 경험을 통해서 효능감을 갖춰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자, 이러한 행동적, 인지적 감정, 그러니까 행동적이든 인지적이든 감정적이든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다면적인 어떤 지도가 들어가야 전처로 총체 난국이죠. 총체 난국 누가 있어요? 여기죠. D와 C가 이제 가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좀 판단하고, 자, 여기로 보시면, 자, 말하기 불안은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널리 알려진 건 땡이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뭔지 몰라요. 자, 여기서부터죠. 심부 근육의 근육을 이완하고 특정한 말하기 상황에 떠올리면서 긴장 이완 훈련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긴장의 강도가 높은 상황을 떠올리게 해주는 긴장 이완 훈련. 이런 걸 체계적 둔감, 이건 스키마네요. 체계적 둔감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체계적 둔감이나 또 여기 보시는 상황 노출법, 요 두 가지는 실질적으로 인식,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인식하는 데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문제라고 그래요. 무슨 문제? 생리적 문제. 그러니까 누구나 불안을 겪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노출됐을 때 그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도 높고 평가적인 목적이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뭐 기간제를 뽑을 때 면접 볼 때 하고 본인이 교장이나 교감으로 이제 승진할 때의 상황에서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면접 볼 때는 아주 다르겠대요. 그래서 불안 요소가 당연히 생리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방법 중에 두 개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화법개론이나 의사소통 이론만 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공부를 했는가 이렇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20학년도인데요. 그럼 선생님 왜 2019학년도는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2019는 아예 희한하게 화법 기입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독서 기입형하고 작문 기입형만 나왔기 때문에 2020학년 작년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그러니까 작년 출제에서는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이게 진짜 재밌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전의 어떤 문제들은 대부분 본질론이나 아니면 어떤 그 담화론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대화라든지 설득이라든지 뭔가 중요한 컨텐츠를 냈는데, 작년 출제자는 굉장히 지엽적으로 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일반적인 화법 연구자가 낸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법 연구자들이 냈을 때는 사실 이런 문제를 잘 안 내는데, 화법 연구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다른 연구자분이 내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좀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리 작성한 발표문이나 대본을 그대로 읽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것을 암기해서 청중의 반응과 상관없이 줄줄줄 읊어내는 식의 수행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에게 뭐를 개요 작성해 보게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갈 말이 개요가 답이었어요. 개요가. 예,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답. 뭐 듣기로는 허용적인 범주에서 뭐 원고라든지 뭐 계략적인 원고라든지 뭐 이 원고도 맞다고 해줬다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답은 개요입니다. 자, 근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개요 작성이라고 쓴 사람도 있었대요. 자, 맞다고 했을까요? 틀렸다고 했을까요? 네. 자, 틀렸다고 해봤어요. 여러분들, 아까는 틀렸는데도 맞다고 했잖아요. 공손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틀렸던 답인데도 불구하고 체면이 답인데도 맞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07학년도까지만 해도 그래 네가 몰라서 틀렸지 맞다고 해줄게 뭐 이렇게 좀 인정을 베풀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과할 정도로 칼채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요가 아니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확도가 높은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어떤 키워드를 숙지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직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어설프게 허용을 해줘서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지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그냥 커트라인도 낮아지고 정답에서 벗어나면은 인정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채점 방식에는 전 불만 없습니다. 불만은 없는데, 재밌는 건 개요 작성까지 정도는 맞다고 해줄 수 있을까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개요를 작성한다는 말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되기도 했었고, 하여튼 간에 뭐 개요가 아니면 답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실제 이제 이 출제자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아마 이제 대화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대화를 상호적 교섭이라고 하는데, 대화적 교섭 또는 상호적 교섭, 대화적 교섭. 대화적 교섭. 그러니까 이 출제 연구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바흐친의 대화주의를 한동안 이제 굉장히 강조했던 교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라는 것이 이제 바흐친이 강조하는 대화라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나갈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방안을 창의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어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도 훨씬 더 발전적인 양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옛날에 한동안 이 사회적 구성주의와 더불어서 이 대화주의를 이제 강조했던,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으로서의 작문 이론을 강조할 때 이 대화주의를 강조했던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화를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도 지금 대화적 교섭이란 말을 하는데, 상호작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쌍방간의 상호작용을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대화가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문에서 말고 그 화법에서 이렇게 화자와 청자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으로 역동적으로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거, 이런 걸 이제 대화, 다른 비슷한 용어로는 대화, 다른 말로는 협동이라고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상호 교섭성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화법의 본질을 하면은 몇 가지 나와요. 매체적 특징. 매체 특징 하면 대표적인 게 구두 언어성. 외워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건 참 옛날 얘기인데 요걸 했어요. 희한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징, 과정적 특징 중에 하나가 상호 교섭성, 통합 역동성.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 정체성, 주체성,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화법의 본질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 화법 교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상호작용을 넘어서 상호교섭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해 나간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대화를 내고 싶었던 분이야, 이분이 지금. 근데 대화주의다 보니까 대화가 답인가?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화는 이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사 간의 대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또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노출되지 않은 답 중에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오답 처리됐던 것들 중에 보면 뭐 의미 구성이라든지, 뭐 작년 제 출제와 상관없이 수험생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어떤 그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올려져 있는 그 예상 답안들을 보면은 이게 의미 구성이라든지 뭐 의미 공유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과정 용어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 뭐 이렇게 좀 얘기들 여론이 많이 형성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답은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을 본 사람들이 나오는 이제 피드백하고 또 실제로 이제 정답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가치를 추궁하고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다는 거. 특히나 기입형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작문했고 독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화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음에는 이제 문법하고 문학이 남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입형부터 해결해 나갈 겁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짧게 할 건데, 조금 고민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언사기는 용어 하나가 정확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냥 어떤 일상어에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은 그 안에서 전문어들을 합의를 하고, 그 전문어라는 것들이 대부분 또 외국어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번역한 것들이기 때문에 합치가 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중심에 해서 숙지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년도 2020학년도까지 기입형 화법 파트를 해설을 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자, 문학을 먼저 할까요? 문법을 먼저 할까요? 내 맘이지롱. 내 맘이지롱.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다른 영역으로 다른 영역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또 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네.